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이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 산자위원장 윤관석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정치 분야 이야기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우리 대통령제 이후에 사상 최초로 초기에 20%대 지지율을 마크하다가 지금 일부 조사에서 30대 초반으로 약간 반등했다고 나오는데 좀 이례적이죠. 그리고 100일 기자회견 또 보니까 자아자찬이었다 이런 평가가 많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최초가 많죠. 사실 검찰총장에서 바로 대통령을 직행한 최초의 후보일 뿐만이 아니라 이번에도 보면 초반에 지지율이 너무 낮아갖고 저희들까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죠. 야당도 걱정. 네, 왜냐하면 국정을 이끌어야 되는데 초기에 동력이 있으려면 그 국민들의 지지가 절대적인데 초기 지지율이 너무 낮은 상태라서 또 그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또 무리한 정책들을 감행하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전체적으로 국정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초반에 좀 잘 해주길 바라는 것이 진정한 마음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서 지금 초반에 고전을 하고 있는데 다소 올랐다 하더라도 30% 초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지지율인 상태여서 스스로들이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원인을 잘 파악을 해서 그것을 성찰하고 또 반성할 건 반성하고 또 쇄신할 건 쇄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하나의 그 지표가 이제 100일 기자회견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지지율도 이렇게 낮아지고 국정 능력도 좀 약하고 또 사실 6개월 만에 후보 준비하고 나와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비전이 약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더라도 뭔가 좀 그래도 앞으로 이제 준비해서 하겠다라든지 이런 얘기 할 줄 알았더니만 거의 시종일관 본인이 뭐 전 정부보다 잘했다, 전 정부 잘못한 건 내가 다 바로잡았다 하는 낯뜨거운 자화자찬으로 일관하고 질의응답도 제대로 생산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것 같아서 많은 또 실망감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본인이 생각하는 이 평가는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지지율 같으면은 정말 하지 말아도 인적 쇄신을 하면서 국민들한테 새롭게 다가가야 되는데 이번에 홍보 소속하고 정책 소속 바꾼 것도 자기 국정의 실패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국민과 맞서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조금 헷갈려하면서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사는 세상, 국민과 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다. 맞서고 이런 걸 떠나서 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 하나의 사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지율이 사상 역대 대통령이 가장 최저이고 많은 지적을 받고 있어서 100일 기자회견에서 좀 인적 쇄신이라든지 또 과감한 새로운 국정의 그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할 줄 알았더니 기껏해야 기능적인 그 인사 한 2명 홍보라든지 이게 잘못됐다고 해갖고 나는 잘하고 있고 내 뜻은 그게 아닌데 전달이 잘못됐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게죠. 그래서 홍보 담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일부를 교체하는 걸 보고 그 일부도 새로운 사람도 아니고 과거에 본인이 캠프 때 활용했던 사람들이 채워지는 형태인데 그런 걸 보면서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 또 국민들이 바라는 기대가 무엇인지 앞으로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동무서답한 그런 회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국회의장단과의 어떤 만남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경호 범위를 300m 이상으로 자리에 넓혔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볼 때 좀 허탈합니다. 굉장히 좀 안타깝고 대통령이 잠못 이루는 밤을 했는데 그 해법이 저렇게 간단하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 마음이 없었던 거죠.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방법이야 찾으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번처럼 경호구역을 확장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당시에 도어 스태핑 때 이분 질문을 받고 했던 얘기가 아니 대통령 지금 관저도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또 시위를 하는데
뭐 전직 대통령 그 앞에서 하는 것도 그냥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완전히 남의 일 하듯이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근데 보니까 해법은 뭐 이렇게 간단한 해법이라든지 여러 개가 있었겠죠. 그래서 한참 지난 뒤에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최저를 내려간 이후에나 와서야 그런 해결책을 하나 제시하고 지시했다는 것을 보고 그동안 했던 것들이 정말 얼마나 자신 마음이 없었던 것을 증명하는 거죠.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여러 가지 이 정책이나 이런 것도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은 실제로 그 시행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에서 협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상임위원장으로서 좀 협치를 하려는 모습이 느껴집니까? 일단 MB가 그 굉장히 큰 530만 표 차이로 집권하고 나서 네. 초반에 그 높은 국정 지지도를 갖고 가다가 뭐 소고기 수입이라든지 네. 광우병 사태에 휘말리면서 지지율이 뭐 20% 초반까지 네. 떨어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대국민 사과 입장도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7개 자리에 대한 그 인사 쇄신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면을 갖다가 돌파해서 다시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회복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에 비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가 했던 대책이라는 것은 정말 엄발 오줌 누기 같은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동문서대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협치에 대해서는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정부가 정말 그 야당과 대화하면서 국회를 통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국정과제들을 갖다 잘 설명하고 또 필요한 입법을 갖다가 이제 협조 요청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건데 두세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정부의 국정과제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사실상 그 국민의힘 당이라든지 정부에서 일하는 책임자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떤 선언만 있었지. 예를 들어서 저희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위원회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에너지 전환 얘기를 했고 그 원전 비중 확대 얘기를 했고 원전 생태계 활성화 얘기를 했어요. 세부 로드맵이 하나도 없는 사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냐면은 뭐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한 여러 가지 뭐 처리해야 될 그런 뭐 승인이라든지 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조건 다 동결시키는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협조할 내용들을 갖고 있지 못하다. 어떤 면에서는 선언만 있지 총론적이고 강론적인 내용 세부 내용이 없다라고 보고 관련한 법이나 이런 것도 지금 제출된 것들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번 박근혜 정부 때도 집권하고 나서 그래도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갖고 당시 많은 협상도 하고 청와대 상임위원장들 초청해서 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식사 대화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준비가 너무나도 안 돼 있어서 못하는 측면이 있어서 좀 도와주려도 도와주기 어려운 갑갑한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요번에 국회의장단 만나고 나서 그 이후에 저 상임위원장들하고 좀 윤석열 대통령이 초청해서 뭐 식사 자리 할 거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은 오는데 아니 공식적으로 뭐 원내나 어떤 그 대통령 쪽이라든지 정무 속초에 받은 건 없습니다. 받은 건 없는데 필요하다면은 뭐 그런 것들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과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제 내용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대화를 통해서 국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갖다가 협치하는 자세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이번 정기 국회가 윤석열 정부도 상당히 이 앞으로의 어떤 국정을 갖다가 가늠하는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민주당도 이번 정기 국회에서 이 압도적인 다수의 야당의 역할 이런 점에서 아마 상임위원장으로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계실 건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국회는 일단은 뭐 대정부 질의라든지 각 대표들이 연설이 한 꼭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4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입법과 예산심사 이렇게 해서 정기국회가 구성이 될 텐데 현재 뭐 그 국정감사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것도 좀 겹쳐져 있는 상황이어서 서로 간에 이제 할 얘기들이 각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동안 보여줬던 거 보면 어떤 상임위를 망라하고 대부분 다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거를 다 문제 삼고 있는 방식으로 지금 각 상임위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두 이슈가 그렇게 지금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뭔가 본인들이 5년간의 국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국정과제를 내놓고 거기에 맞게 이런 부분들을 좀 국회에서 협조해주고 또 법안으로 통과시켜주고 예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일부 뭐 세제 개편안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는 과연 그런 정도의 준비된 그런 정기국회를 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걱정이 좀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건설적인 토론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또 하나는 예산 문제에 있어서는 전에 확장 기조와 다르게 가겠다, 건전성 재정으로 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이 이제 올라와봐 알겠습니다만은 이게 코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그런 방향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도 다 지금 확장 재정을 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이 나쁜 것도 아닌데 오로지 전 정부가 한 건 반대로 가는 형태로 해서의 또 뭐 재정 정책에 대한 방향도 잡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도 되고 저희 상임위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정기국회 때 진행될 내용들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들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좀 경제가 악화되고 전 세계적으로 비상경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3권위, 4권위에서 뭐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뭐 고유가까지 해서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까지 나오고 국내에서도 거기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산업자원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정부들의 그 경제 정책에 대한 대책들을 잘 저희가 꼼꼼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책들이 자칫 잘못해서 대기업 위주로 가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나오는 경제 정책 대부분 다 대기업을 지원해서 과거의 전통적인 낙수 효과만 이런 방식으로 또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효과 없다는 것은 수많은 경제 정책이 집행 과정에서 입증돼 왔던 거기 때문에 자칫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또 피해가 외면되거나 사각지대로 가거나 소홀히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에너지 전환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탄소 중립과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의 그 비중을 높이는 것은 공통된 방향입니다. 이걸 근데 탄소 중립을 지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방법이 원전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낮추겠다는 것은 이 전 세계 선진국의 어떤 방향과 반대될 뿐더러 실현 방법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달쯤에 뭐 에너지 믹스 대책을 종합적으로 낸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가 지금 이제 8월 28일 다가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민심과 당심에 있어서 투표율이라든지 또 흥행에서 좀 실패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많거든요. 그거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뭐 전당대회가 우리가 대선과 지방선거를 패배한 이후에 열리는 전당대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들을 많이 갖긴 했는데 당장 선거가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앞에 이제 일단은 저희로서는 중요한 전당대회인데 이제 좀 관심이 떨어지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싸움을 했을 때 서로 이렇게 좀 뭐 용어 상박, 접전 뭐 이런 게 돼야 되는데 현재는 당대표 선거가 중심인데 너무나도 이제 지지율 차이가 크다 보니까 거의 75대 뭐 25 하다 요새 78대 거의 20. 8대 2 수준. 예, 이렇게 가버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관심들이 거기서 좀 떨어진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비중들을 봐야 되는데 대의원 투표율은 잘 유지가 그래도 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권리당원 투표율이 이제 GF로에 다소 편차를 보이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접전이냐 아니면 일방적인 경기냐 이런 거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아마 1, 2위는 좀 확고한데 3위부터가 3, 4, 5, 6이 차이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도권 경선에서 승부가 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3위권까지는 안정적으로 가는 것 같다가 지금 이제 호남을 거쳐 오면서 3, 4, 5, 6 특히 4, 5, 6의 격차가 뭐
0.38%부터 뭐 해서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네. 가장 큰 거리당원 선거인단과 대의원 선거인단을 갖고 있는 저 서울, 경기 그 지역 경선과 그다음에 전국 대의원 투표에서 대의원은 가중치가 높기 때문에 여기서 저 승부처가 돼서 판가름이 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마도 이제 지나치게 뭐 하나의 그 소위 이제 색깔로 지도부가 구성되는 것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아무리 강한 그 지지 기반을 갖고 있다 해도 최고의 5명을 다 전체가 다 한꺼번에 가져갈 수는 없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표가 조금씩 그 다른 후보들에게도 지원이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의 그 중진으로서 어쨌든 이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지 않습니까? 물론 차이는 얼마 안 났습니다. 0.73%인데 그리고 연이어서 지방선거에는 굉장히 뭐 참패를 했죠. 예, 거기에 대한 일단 그 원인 분석이 중요하리라 보는데 지금 당이 공식적으로 그걸 갖다 하지 않았던 것 전선 같아요. 평가를 하지 않았죠. 예. 새로운 지도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뭐 지금 현재 지도부에 있기 때문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원래 이번 비대위도 갖고 있는 미션이 하나는 저 대선과 지선에 대한 종합적 평가, 네.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의 성공적 준비 이 2가지였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안정적 운영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전준위도 구성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흥행은 좀 뭐 부족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일단 안정적으로 잘 가고 있다고 봅니다. 네. 크게 싸움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근데 이제 평가 부분이 잘 안 된 겁니다. 그 평가 부분은 지금 평가를 하게 되면 당이 좀 지나치게 그 평가 문제를 둘러싸고 뭐 격화될 수 있다라는 뭐 걱정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렇다 하더라도 평가 기본 플랫폼은 좀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좀 진행을 계속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비대위가 적극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본 것인지 평가 문제는 아직까지는 뭐 본격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위원장이 볼 때는 가장 중요하게 좀 이렇게 당에서 짚고 넘어야 될 부분은 뭐라고 보십니까? 뭐 대선 평가는 알다시피 기본적으로 이제 후보에 대한 문제를 먼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재명 후보는 이제 선거를 패배함으로써 책임을 지는 거고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강점도 있지만 또 불안한 후보다, 뭐 리스크 후보다 이런 얘기 많이 있었는데 또 하나는 이번에 정권 교체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기존의 문재인 정부 민주당에서 만들어낸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가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왜 그러면 그 정권 교체율이 높았냐, 그 여론이 높았냐를 따져보면 가장 많이 나온 게 어떻든 부동산이었거든요. 그리고 서울에서 막판에 부동산에 실망한 또는 뭐 비판적인 강남을 중심으로 한 표가 뭐 결집되면서 그만큼 격차를 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일부 정책의 실패 뭐 이런 것들이 함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다면 이제 선거운동 방식에 대한 문제인데 뭐 그런 각각의 영역들 후보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권 교체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었던 민주당 정부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그리고 선거운동에 대한 문제 이 세 가지를 큰 영역에서 평가가 종합적으로 또 실사구시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아직 진행되지 않는 것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난 대선은 비호감 대선으로 시대 가족, 시대 정신에 부족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예, 그러므로 해서 이제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새로운 비전을 갖다가 제대로 제시하고 거기에 맞는 민생 정책들을 세워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그 비전은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요번에 이제 전준위 하면서 저희가 이제 당의 그 강령도 다시 이제 뭐 정강 정책을 좀 정비를 하고 그것도 이제 전준위에서 필요한 부분은 수정 개정안을 올리고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번 대선에 이제 그 후보들에 대한 비호감뿐만 아니라 이제 거대 담론이 부족했다. 뭐 시대 정신을 반영한 뭐 그런 총론적인 어떤 그 제시 이런 것들이 좀 별로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평이 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 민주당이 다시 재집권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내용들을 시대 정신에 맞고 시대적 과제를 갖다가 압축적으로 국민들과 지지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비전을 제시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당은 전통적으로 뭐 한반도의 평화적 문제라든지 또
양극화에 대한 문제적 해결, 경제 민주화에 대한 과제들, 그다음에 이제 민생에 대한 그 지원과 회복 문제들 이런 것들을 제시해 왔는데 그런 거 포함한 부분들을 좀 더 총론적으로 다듬는 과정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전당대회에서 이제는 의대명에서 이어서 이 이재명 당대표가 확실하다 다 이렇게들 이야기하는데 이 되고 나서 많은 우려가 언론에서는 사법 리스크를 운운합니다. 그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는 저쪽 프레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윤 정부와 국힘의 그런데 그게 기소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 그렇지 않아도 뭐 그 법화 문제로 김혜경 여사를 이제 또 조사한다고 지금 그 2시인가 그 경기경찰청에서 한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윤석열 정부는 이제 검찰 권력을 공공연하게 이제 그 사유화해서 지금 막 하나의 무기로 쓰고 있다라는 그렇죠. 비판을 네.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요즘 툭 하면은 뉴스 나오는 게 다 압수수색, 뭐 기소 이런 거가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대선을 같이 치른 후보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법 리스크 운운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는 정말 더 이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지껏 처리 못한 것은 뭔가 그렇게 크게 얘기하는 것에 비해서 실증적인 자료가 좀 부족하고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뭐 어떤 형태로 이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돼서 뭐 수사가 들어오고 기소가 될지는 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일종의 정치 보복으로 볼 소지가 많다 사실상.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당 차원에서 대처를 할 거고 오늘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그렇게 발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볼 때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끌어온 문제인데 이준석 국힘 전 당대표 문제도 그렇고 계속 끌고만 있어요. 최고 검찰의 에이스들이 투입됐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뭐 혐의 사실이 이제 그 뭐 부족했거나 이거를 뭐 불법이나 뭐 기소할 만한 내용들이 좀 별로 없는 걸 수도 있죠. 피의사실 공표만 계속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뭔가 불안한 감은 계속 주면서 그게 검찰공화국의 어떤 이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뭐 오늘 이준석이 대표가 신군부 운운하고 절대자 운운을 하는 탄원서를 제출해서 지금 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검찰 권력 그렇게 공공연하게 내세우질 않죠. 사실 이제 뭐 정보기관 공작도 있곤 했습니다. 그거 다 이제 뒤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아예 대놓고 검찰을 뭐 장악한다는 얘기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직접 하부기관처럼 해서 독립성, 중립성은 다 사라지고 좀 휘두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그 법무부 장관의 국회 출석에서의 발언들 보면은 뭐 국회를 그러니까 행정부를 갖다가 감시 견제하는 건 당연한 역할인데 뭐 거의 이제 맞짱 뜨다시피 해버리잖아요. 나와갖고 검찰의 그 공화국이 한 오만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사법 리스크 운운이라든지 뭐 주변이 다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은 현재까지는 다 검찰발 그 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당에서는 그 있는 사실 그대로로 대처해 나가면서 정치보복성 그 공격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윤 위원장께서는 야당 시절도 겪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당시도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여당이 이렇게 이 승리 이후에 지금 여당이 정상적인 당 운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참 어찌 말하면 이것도 희한한 경우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초유의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승리한 정당에서 승리를 이끈 당 대표가 지금 윤리에 회부됐다 징계를 받고 또 가처분 신청을 하고 지도부가 이제 비대위 체계로 전환되고 하는 것들은 사실상 유례 없는 일이죠. 그만큼 이후 상황 관리할 수 있는 능력들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 세상에서. 그래서 여당으로서 본연의 그 국정 안정을 뒷받침하는 자세로 돌아가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이제 여당은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모든 불안이 사실은 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는 개입하지 않는다면서 사실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권성동 원내대표와의
메시지 과정에서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가 폭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에 대해서 사석에서 욕을 했다. 또 최근에는 핵관들을 통해서 뭐 회유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뭐 이런 걸 봐서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능력과 당 관리 능력 전체적인 것들이 현재 국정의 혼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야 협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야당 얘기를 조금 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 문재인 정부의 정권 재창조 실패에 촛불 시민혁명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했는데 그때 촛불연대, 최소한 개혁연대를 갖다가 이 국정운영 동력을 가져갔어야 됐지 않나 이런 지적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 민주당 자체가 압도적인 의석이지만 어쨌든 신보 세력 전체와의 어떤 이 연대 뭐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 않느냐. 뭐 정의당은 또 지금 비대위잖아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1당, 2당, 3당이 다 비대위 체제에 있는 그것도 더 초유의 상황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시민사회와 이제 그 연대나 이런 것들은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마다 있어 왔다고 생각하고요. 조만간에 그런 연대들의 필요성들이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 이제 민주당이 의석을 많이 갖고 있지만 어떻든 다수석이기 하지만 야당이 됐고 또 여당이 지금 대통령 비롯해서 국정 운영 능력의 오만과 폭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검찰을 앞세운 검찰공화국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국민들과 시민권에 대한 강력한 제약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언론을 장악하려고 한다라든가 시민단체에 대해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해서 길들이기에 나선다든지 이런 양상들이 곳곳에 벌릴 거라고 보고 그러한 그 저항과 함께 연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리들을 당에서도 만들어가고 또 당이 그동안 그 여당으로서 또 집권 세력이 있다 보니까 좀 기득권화된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혁신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연대하도록 하겠습니다.